내년뿐만이 아니라 내후년에 센터장님과는 조금 반대입니다. 그 카드가 최후의 카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투자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요즘 글로벌 시장 또 국내 시장도 미국 대선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물론 미국 대선도 살펴봐야겠지만 또 여기에 가려진 이슈들이 있는지 긴급 점검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보증권 김영렬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11월 그러면 역시 증시에서는 대선의 불확실성을 제일 꼽았잖아요. 이제 대선이 끝났는데도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 10월 말에 대선 전에 어떤 시장 전망 자료를 쓸 때 타이틀로 정했던 부분이 소음과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었어요. 우리가 저쪽은 다 소음이다. 이제 좀 거리를 두자. 가장 중요한 거는 실물 경제거든요. 감염 확산이 아직 그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물 경제는 사실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인데 워낙 올 한 해 동안 여러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를 많이 하다 보니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미국 대선 그리고 그 이후의 시나리오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식당을 가보면 주변에 있는 테이블에서 다 미국 대통령 얘기들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각 주별로 뭐 어떤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국 주마다 그 정확한 위치를 저도 정확히 다 모르는데 어디가 어떻다 저렇다라는 얘기들을 하실 만큼 여기에 조금 함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조금 많이 받았어요. 선거의 결과가 우리 뭐 앞으로의 외교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경제와 그 경제에 반응하는 자산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데에는 소음에 조금은 가깝다라고 해서 소음과 거리두기를 지금은 연말까지는 조금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근데 그 소음이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그러죠. 예전에는 패배한 대통령 그 후보가 확실하게 정해지고 그분이 이렇게 승복 연설을 하면서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국방부 장관 막 바꿔버리고 또 이 국방부 장관 새로 되신 분은 또 뭐 예스맨 중에 예스맨이다 그래서 우려를 키우고 있고 이러니까 이 소음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과연 이제 시간이 누구 편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 역시 지금 당장은 여러 조금 첨예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지만은 결국은 역사책에 기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각자 입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분명히 하게 될 텐데 시간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 조금 더 쓰게 된다라면 시간은 결국 지금의 이런 대선 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적으로 조금씩 축소시켜 나갈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그리고 이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추후에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계속 소음과 거리두기를 강조하시면서 좀 실무 경제나 이런 데 좀 집중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몸통은 어떤 겁니까? 우선은 실물 경제는 많이 적응해 왔다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는 팬데믹 상황은 여전히 계속된다라는 건데 이 상황에 가게와 기업들은 이젠 적응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도 분명히 달라졌는데 내년의 상황이 되면 또 달라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지난 2분기와 특히 우리 상장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이제 곧 마무리가 될 텐데요. 3분기 우리 상장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정말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좀 신기하네. 반도체 잘한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의외로 가전 매출이 늘었다거나 이런 다양한 어떤 변화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단순히 소비 활동의 선택지 변화가 있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기업들이 마진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다는 점이에요. 불필요한 판관비 줄였다라는 거, 그리고 재고 관리 잘해서 매출 원가를 떨어뜨렸다는 거. 그래서 깜짝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도 다행인 부분이겠지만은 그 재무제표에 대한 질을 개선시켰다라는 것이 가장 고무적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2021년 그리고 내년 이후로 경제 활동에 대한 정상화, 소비의 정상화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 시장이나 우리 경제에 대해서 조금 희망적인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미국 대선이나 그 대선 결과 이후에 여러 시나리오에 조금 파묻힌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고 지금 차근차근 개선되어가는 그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 것들 이것에 조금 더 주목하신다라면 투자의
기준 내지는 구심점을 갖고 계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김영일 센터장 모셔갖고 방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오랜만에 제가 그동안 활약상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두어 달 전에 방송을 하실 때는 네네. 약간 전망을 좀 안 좋게 보시고 그렇죠. 약간 좀 정리를 좀 해주시는 쪽으로 네네. 권유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때 9월 당시에도 제가 표현을 썼었던 부분이 아래를 보면은 절벽이지만 위를 보면 절경일 수 있다. 네. 사실 우리가 딱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공포를 느낄 수도 있고 네. 길게 보면은 상당히 희망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위치는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빨리 결정을 하시라는 말씀보다는 올해 내가 실수했었던 것들 네. 그리고 잘 따라갔던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이제 한 해를 조금 정리하는 쪽에 의미를 많이 두어야 될 때라는 거죠. 이제 연말로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내년이 궁금해지고 내년의 전망을 증권사마다 그리고 전문가마다 뭐 2,700 얘기하고 3,000 얘기하고 듣다 보면은 뭔가 마음이 급해집니다. 네. 그리고 올해 특히 지난 2분기 때 시장이 충격을 받았을 때 네. 코스피가 1,500을 깨는 상황이 나왔다가 지금 2,400선대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1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조바심 때문에 네. 약간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홈쇼핑 같아요. 자꾸 마케팅하는 건가요? 마감 임박이라는 지금 시장의 여러 가정과 변수에서 내가 지금 당장 무언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이걸로 조금 몰리는 경향은 있거든요. 근데 네. 대선 이후로 다시 시장이 급반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난 9월 말 때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지수의 흐름은 별로 변화된 바는 사실 없거든요. 지금은 약간 약의 위치에 있는 것은 맞고 네. 내년 연간 전체로나 앞으로의 어떤 투자 활동 측면에서는 상당히 희망적 요소가 분명히 많다라는 점은 기억해 두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베스트 윤지호 센터장 오셨는데 맞습니다. 네네. 상고하적 이렇게 2021년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2021년. 올해 가장 시장을 잘 보셨던 분이시죠. 네. 그래서 솔직히 묻어가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 시장 전체 연간 전체로는 희망적인 부분이 분명히 많다라 봐요. 그런데 어떤 강도에 대한 측면에서는 네. 센터장님과는 조금 반대입니다. 저는 오히려 연초에는 오히려 조금 정체되고 네. 어떻게 상단에 대한 저항을 조금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들이 생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대신 기간을 늘어뜨려서 보게 되면 올해서부터 시작됐었던 확장세가 내년뿐만이 아니라 내후년에 상당히 조금 강화될 수 있는 이런 호흡에서 시장을 조금 더 보자. 윤지호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실적 상세로 가면서 오히려 이게 나빠질 거다. 이렇게 네네네. 하반기가 나쁜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그런 실적 장세나 이런 것들 상관없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도 계속 강세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적 장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중요하거든요. 네. 올해는 우리 상장 기업들의 수출이 지난해 총액 기준은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한 6에서 7% 정도 감소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2년 연속 감소를 합니다. 네. 그럼 내년에는 지금 하반기 들어서의 수출 회복 정도가 이연되었었던 수요 활동이 정상화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내년은 수출이 회복될 거예요. 수출 회복은 기업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실적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실적 증가의 수준 자체가 실적 장세다가 시작됐다 이 말 표현하기가 조금 머쓱한 정도라는 거죠. 윤지호 센터장님이 강조하시는 거는 그걸 네. 겁니다. 저는 그 흐름은 내년은 기대에 좀 못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 네. 기조가 22년까지는 연장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호흡에 대한 차이에서만 조금 네. 센터장님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상고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이유.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가 경제를 망가뜨릴 대로 망가뜨려 놨으니까 그렇죠. 내년은 어쨌든 기저 측면에서 뭔가 튀는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고 있고 주가에는 이미 녹아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칫 이제 그런 좋아지는 징후들이 현재 실물 경제는 지원에 대한 명분을 약화시키진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어떤 시중 자금에 대한 흠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충격이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윤지호 센터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상반기는 조금 플랫해진 좀 정체된 이후에 하반기부터 확장세가 조금 더 강화되는 그 기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코스피가 좋으려면 네네. 미국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네네. 원래 대선 시나리오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히던 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네네. 상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가면
이게 최악이다. 부양책도 잘 안 나올 거고 원래 그런 전망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어쨌든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는데. 그런 시나리오를 왜 고민해 왔나 싶을 정도고요. 정책적인 측면이나 미국 대선에 대한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가 결국은 투자자들의 여러 경우의 수를 조금 더 넓히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적중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결과를 보고 나면 상당히 클리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자기 편향적인 해석을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뭐 누가 됐다라는 것을 다 떠나서 결국엔 누가 되든지 간에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살려놓을 거다. 그러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득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라는 쪽에 자기 편향적 해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에 보실 때 우려한 거와는 달리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수 있고 계속해서 미국의 금융시장, 한국의 금융시장까지 다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우선 부양책에 대한 부분은 그 시간을 두고는 의미를 둘 필요가 있거든요. 올 한 해 동안에 미국의 재정 지출이 3조 6천억 달러가 넘게 그러니까 이미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로 인해서 미국의 공공부채가 GDP 대비 이제 100%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뤄질 수밖에 없고 내년에 출범하게 될 바이든 정부는 빚더미에서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 과정에 과연 추가적인 부양 정책에 대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2020년도의 경기 침체는 과거 금융위기 때와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10년 전 금융위기는 시스템 리스크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만한 금융기관들의 투자 등으로 인해서 어떤 무분별한 투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부동산 시장이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소각되면서 금융기관들이 망해 나갔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돈을 투여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금융기관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일자리는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돈을 투여했는데 만약에 이런 일자리가 사라진 상황이 지금 이미 1년이 지나가고 이거가 조금 더 지속됐을 때 그러면 실물의 위기가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거냐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앞으로의 부양 정책은 소비를 촉진하는 데 가게 될지 아니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갔을 때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투여하게 될 것인지 이 선택지가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경기 부양책은 너무 투자자들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그런 정책의 결정권자라고 하게 되면 최대한 미룰 만큼 미루겠어요. 투자자를 위해서 정책을 쓰는 거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 카드가 최후의 카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투자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빨리 코로나 문제 해결하고 경제활동 정상화되면서 그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을 때 쓰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게 있지 않고서 그냥 막무가내로 쓰게 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유동성에 대한 거품을 더 키우겠다라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봅니다.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역동적이면서도 꿈도 부풀릴 수 있고 그랬던 시장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 이하로 내려오면 이건 기회다 풀스윙 하셔야 된다는 거죠. 라운드 1 파이트.